네, 제가 5월 26일에 발간한 리포트를 기본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리포트에서 담기지 않은 뭐 그런 음, 대주단 협약의 배경들이나 또 시장 동향들도 같이 언급하면서 좀 추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본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저 PF 리스크의 현주소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요. 그 PF 리스크라는 거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유동성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마 뭐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좀 큰 틀에서 보면 그 유동성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 그 ABCP를 중심으로 3개월 내지 뭐 1개월 정도 차환되는 그 시점에 그 증권사가 그 차환 리스크를 혹시라도 ABC가 팔리지 않아서 부담하게 될 경우에 대규모의 유동성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작년 4분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자금의 사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용 리스크인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 파급 경로라고 해서 표를 아주 잘 만들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신용 리스크는 그 사업 자체의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PF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 EOD가 나는 경우를 신용 리스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부터 본 PF 전환이 좀 힘들어지면서 만기 연장이 많이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또 2023년 1분기에도 또 전환이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만기 연장된 부분도 있고, 그거 감안하면 그 만기 도래 이슈 또 신용 리스크 측면에서는 23년, 24년은 브릿지론이 있고, 24년부터 25년, 26년까지는 본 PF의 그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 표에 오른쪽 그 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 21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양 시장이 꽤 괜찮았는데 하반기부터 분양률이 꽤나 안 좋아졌습니다. 대출 규제도 심해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률이 악화된 PF들이 본 PF들이 다수 발생을 했고 그게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24, 25 정도의 리스크가 좀 한 번 더 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2년 4분기에 나타났던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정말 유동성 지원 정책이 쏟아지듯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정리한 것도 거의 한 표를 다 채울 정도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특히 뭐 제가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요약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위쪽을 보면 PF ABCP라고 되어 있어서 증권사 보증 PF ABCP에 대해서 각종 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작년에 4분기에 그런 지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정부가 이 증권사 유동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할 정도로 지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느냐. 결국은 그 테일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권사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잘 일으키고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장 자금 조달 경색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 돌아오는 ABCP 만기가 3개월 내에서 정상적인 시장에만 계속 잘 팔릴 텐데 이게 팔리지 않아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약간의 트리거 때문에 발생한 경색 때문에 어, 대규모의 유동성 부담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금융업권별로 PF 리스크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기로는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중을 보면 저축은행이 확실히 자기자본 대비로는 부담이 과중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비율 자체로 보면 증권사나 캐피탈도 여전히 뭐 작은 수준은 아니다. 그 은행이나 보험사 대비 작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본 PF 중심의 은행 보험사와는 달리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표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을 규정할 때 위험 지역이랑 본 PF의 분양률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의를 내려서 각 업권별로 PF 익스포저를 분류를 해서 한 표에 넣은 건데 결국 저축은행과 증권의 질적 위험이 좀 높다.
왼쪽은 양적 위험으로는 저축은행 좀 높고, 오른쪽에 질적으로는 저축은행과 증권의 질적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증권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증권업의 분석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각 업권별로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하고자 표를 하나 넣은 건데요.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각그 채권 금융기관이 PF 익스포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인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저희 KR이 작년에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한 부분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고위험 익스포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약간 규모가 작은 또 신용도가 A급 정도 되는 업체들이 자기 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좀 높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 키스 한신평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익스포저의 손실률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익스포저에 그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변제 순위와 그 시점의 분양률을 통해서 회수율을 좀 분석을 한 건데요. 어, 보시면은 그 결론적으로 보면 대형사는 손실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중소형사는 손실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왔고 그 원인으로는 중소형사의 중후순위 브릿지론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걸 근간으로 뒤에 설명드릴 때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런 익스포저 특성이 어떻게 의사결정이나 또 처해진 상황에서 그런 본인들이 어떤 태도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서 좀 참고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권의 PF 리스크를 분석하고 또 그걸 토대로 손실 위험을 파악했으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그 PF 구조조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이 정도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사전적으로 대응하지라고 했을 때 23년도 1분기부터 좀 나오는 목소리는 조기 구조조정론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PF 배드뱅크에 대한 입법안도 나오고 있고요. 이 조기 PF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2020년, 21년도에 이제 거의 굉장히 초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난 그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면 가계부채를 일으키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따라서 DSR 규제도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다시 풀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금융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시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수준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은 뭐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된 게 회복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보고 있고 특히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인데 브릿지론이 어떻게든 그 뭐 무슨 보증을 씌우고 유동성을 투입해서 본 PF로 전환하게 되면 이게 리스크가 최소 3배에서 4배, 크게는 7배에서 8배까지 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부실하게 되게 되면 브릿지론에서 구조조정을 했으면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막았을 텐데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게 드러난 게 결국에는 과거에 2009년도 또 12년까지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생했던 그 PF 이슈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조기적으로 좀 구조조정해야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일환으로 PF 대주단 협약이 작년부터 언급이 되었었고 업권별로 되어 오다가 23년 4월 27일이죠. 그때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초유의 일이라고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뭐 언급하기로는 그 예전에 2009년도만 했을 때도 참여 기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금감원이 금융당국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 금융업권을 참여시켜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보험사나 은행이나 들어보면 원치 않은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해버렸고 5월 19일 기준으로 참여한 게 8개, 또 오늘 그 금감원에서 금융위 금감원 같이 했네요. 네. 그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 보도 자료 보니까 30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9개가 통과됐고 11개가 부결되었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현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PF 대주단 협약도 개정을 해서 4월 24일자로 시행되게 만들었고, 그 2차 개정안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신설 조항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꽤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부터 PF 리스크가 확 올라왔고, 올해 1분기에 그런 것들을 준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꽤 꼼꼼하게 개정안을 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넣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입 대상 채권 금융기관 확대하면서 문제가 된 이금융권 금융기관들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특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2021, 22까지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심의 의결 사항 추가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게 좀 디테일하게 가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준공 기간 연장도 사실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책임 준공 기한 자체가 요즘 시공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각종 이슈들도 많았고 원자재도 좀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뭐 파업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걸 추가했다라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세 번째는 만기 연장 의결권 신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그 4월 보도자료에서도 아주 강조되는 부분이긴 했는데요. 어, 원래 의결 요건을 4분의 3보다 더 완화해서 3분의 2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거죠. 좀 이연시키겠다. 조금 이거를 일시에 몰리지 않게 하겠다. 4분의 3도 과하니까 3분의 2로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채권 제조종 시 출자 전환 방식 추가한 거는 이건 기초법을 감안해서 아마 참고해서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 시공사의 손실부담 요건인데 이것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본 게 그 미분양에 대한 보증, 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앞에도 좀 나와 있고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그 표에 보시면 미분양 주택 대출 보증이라는 거에 제가 이걸 처음 봤거든요. 미분양 주택 대출 보증에 보면 5조 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적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 PF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좀 파격적인 혜택인데 보면 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어쨌든 채권 금융기관만 손해보지 않고 시행자, 시공자까지 다 참여해서 따르게 해라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PF 조기 구조조정론에 아주 입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민간에 던져놓고 너희가 협약 잘해서 이거 지켜서 잘 하도록 해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더해서 정부 지원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협약 이행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고요. 뭐 이것들은 뭐 아마 협약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또 보도자료도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뭐 자산 건전성, 뭐 여신 한도, 뭐 임직원 면책 사유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PF 금융 지원책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3월 6일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 또 국토교통부에서 1월에 업무보고에서 자료에서 또 포함된 내용들을 나름 정리한 것들인데요. 크게 보면은 양호사업이랑 부실사업장들을 나눠서 금융지원책을 좀 짜고 있고 양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심사해서 허그랑 HF 보증 씌우겠다.
보증 씌워서 어쨌든 조달 굉장히 용이하게 해서 트리플 A급으로 조달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장기 대출 전환 보증 역시 우량 사업이니까 너희들 3개월마다 ABCP 차원하지 말고 너희 사업 괜찮다고 판단했으니 이거 그냥 만기까지 쭉 들고 가는 대출 채권으로 조달해라. 대신 우리가 허그 보증 해주겠다. 이러면 기존에 뭐 증권사 보증으로 ABCP 발행했으면 A1급 ABCP지만 어쨌든 금리 자체가 더블 A급이나 그 정도의 형성이 되었을 텐데 트리플 A급으로 그냥 조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리고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미분양 PF 보증이고 어쨌든 좀 시간을 버는 거죠. 미분양 분에 대해서 이 대출 보증을 해줘서 좀 팔릴 때까지 어쨌든 저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신 분양가 깎아라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결부되는 게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입니다. 이게 캠코에서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 지금 신청 받아서 아마 5개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발주할 것 같고요. 1조 원 규모고 요게 PF 자산 매입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뭐 역사가 깊어요. 이거 98년에도 있었고 2009년에도 동일하게 있었고요. 캠코에서 2009년 당시에는 캠코에서 저축은행의 PF 대출채권 인수를 해서 나중에 뭐 수익률이 꽤 좋았다는 것까지 뭐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고 지원 규모도 1단의 1조고 한번 뭐 판단해서 더 늘릴지 아닐지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 사업 부문이 있고요. 사실 기타 사업은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현업의 자산운용 이나 뭐 부동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꽤 뭐랄까 매력적인 어떤 검토를 해볼 만한 사업 굴자이긴 합니다. 이게 지방 사업에서는 분양하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돌리자. 예전에 뉴스테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임대로 돌려서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쓰고 10년 뒤에 엑시트하는 것을 어떻게 좀 구조를 짜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조달금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검토가 있다. 요 정도로 금융 지원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 그 대주단 협약 관련해서 그럼 이게 각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분류로 그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순위와 중후순위, 변제 순위별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업권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분석은 제가 증권업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국한해서 어쨌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업권별로 분석하는 건 좀 배제를 했고 변제 순위별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PF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부실 사업장이 뭐 일시에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그런 이탈표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반대표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일시에 부도가 나게 되고 EOD가 나고 또 그게 파급 효과가 있잖아. 만약에 뭐 울산에 연초에도 있었지만 울산의 모 사업장에서 브릿지론을 뭐 시공을 포기하고 브릿지론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떠안고 그냥 이 사업을 그냥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게 뭐지? 이 지역이 정말 그렇게 안 좋은가? 라는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고 그런 심리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막겠다. 협약을 통해서 만기 연장이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건 유동성 공급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래서 안정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순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LTV 뭐 50 이하였고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 EOD가 나도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모종의 정부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나 그런 정책적인 그 눈치를
보면서 제 협약에 들어가고 채권 제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본인의 회수 가능성이 오히려 예상보다 떨어지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서에 표현되어 들어갔지만 신규 자금은 새롭게 다시 선순위로 자금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선순위 입장에서는 결코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PF 사업 본연의 그 회수 가능 상환 능력이 개선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고 보고서에도 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아마 제가 오후에도 통화 드렸을 때 협약에 들어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을 좀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마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번거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선순위 입장에서도 우리는 자본력도 괜찮고, 뭐, 이 정도는 손실로 그냥 처리하고 끝내도 되는데, 괜히 이게 더 들어가게 돼서 좀 시간만 끌게 되고 업무만 늘어나고, 결국 돌아온 것은 회수가능 금액이 그렇게 뭐, 개선되는 영향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뭐, 항상 장점이라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후순위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제가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그 정부나 뭐 금융 당국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불안한 것은 선순위보다도 중후순위 채권 금융기관들에 있습니다. 중후순위의 다수가 뭐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이라는 제2금융업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또 자본도 은행 보험사 대비 여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리스크가 더 취약하고 부실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든 좀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계속 있는데 아마 이 대주단 협약도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후순위 금융기관의 지원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상화의 경우에도 중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되고 수익이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고요. 또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공매로 넘어가면은 전혀 못 받는데 잘 만들어서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자료에도 대부분이 브릿지론 사업장인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브릿지론 사업장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중후순위 입장에서도 뭐,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뭐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는 봤지만,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금액이 뭐 익스포저가 100억 미만, 뭐 내지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손실 처리하고 끝 내고 싶은데 계속 물려 있어서 자본은 계속 쓰게 되고, 그 해당 그 본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할당된 자본을 쓰게 되기 때문에, 북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데 계속 들고 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매 쳐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들이 더 나가고 계속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만기 연장을 했음에도 잘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얼마 받지도 못하는 것이 안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약한 내용들이시고요. 어쨌든 뭐 저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쳐줍니다. 설명 시간은 어떻게 보면 단점들을 좀 부각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 긍정적인 영향들이 PF 시장 전반에 팽배해 있는 약간 그런 공포감 또 우려들을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보험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치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분석한 내용인데 아마도 거의 마무리 그런 말을 더
지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증거사 리스크 프로파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가 있는데 유동성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브릿지론의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대주단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 PF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ABCP에 대해서 어떤 협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원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 증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증거사의 니즈도 역시 있습니다. 계속 이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증권사는 3개월마다 또 이 유동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불안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중우순위 입장에서도. 어, 그렇,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4월 말쯤에 또 발표를 해서 우리가 차원 리스크 방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것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PF 익스포저 현황도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분석할 때 결국 본 것은 변제순위 위주로 분석을 하고 브릿지론과 본 PF, 본 PF에서도 분양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PF 사업 직접 보시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중후순위 익스포저가 있고 그 익스포저의 만기 집중도가 막 몰려 있으면 그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게 그 분석의 결과고요. 중후순위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꽤나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브릿지론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 입장이고요. 그리고 엑시 분양률이 떨어지는 본 PF의 만기도래 현황 같은 경우에는 2024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5, 26년도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 P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약간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부실 수준이 너무 안 좋고, 또 지역이 지방에서도 뭐 약간의 더 전망이 좋지 않은 지방인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대주단 협약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그 니즈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브릿지론이 대주단 협약의 가장 큰 이슈에 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30분 잘 맞춰서 발표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23년 들어서, 제가 그 시장 전반을 봤을 때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는 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분양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호적인 PF 사업 환경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어, 상반기 5월까지, 4월 말까지 미분양 수치도 발표됐는데, 아주 소량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은 어쨌든 온기가 퍼지고 PF 사업성이 회복되는 것은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수도권 광역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분양 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허그에서 발표한 초기 분양률 통계를 보면 1분기에도 초기 분양률 하락세가 기타 지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월까지 또 감안을 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분양 개선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방은 아직까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고, 또 공사원가나 금융비용은 여전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원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준공을 앞두고도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작하는 브릿지론 사업장들,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정상화에 좀 여전히 지금 환경은 불충분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이나 엑시 분양률에 미치지 못한 본 PF 만기 집중도가 높을수록 그 PF 대주단 협약 신청의 영향이 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권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증권사는 그 중후순위 채권 금융기관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정상의 수혜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만기 연장 시에 발생하는 비용들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좀 깎아내릴 것이고, 또 엑시시 지연되고 추가 자금 지원이 되게 되면 또 재무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3, 24는 브릿지론 이슈화 될 것이고요. 25, 26은 본 PF 부실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아마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